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벌써 8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만 이 한 주가 찾아온 이상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야겠죠. 이렇게 경제 초보라면 꼭 봐야 하는 우리 인베스테이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도 어떤 경제 지식들과 이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 뉴스부터 지식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관심 있었던 주제들이 특히 오늘 많이 다뤄질 예정이라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씨, 네. 혹시 경제 뉴스 중에 최근 이슈 있게 관심 있게 보셨던 뉴스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AI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AI가 어쨌든 우리 삶에서 느껴질 정도로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미국장에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걱정이 되는, 오히려 뜨거운 감자가 되진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맞습니다. 수민 씨는 어때요? 그렇죠. 기술주가 떨어졌다면 저는 또 TMF 사태에 집중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맞죠. 이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크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피해 구제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이 규모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핫 이슈도 준비하고 경제 지식부터 국내장, 미국장까지 브리핑을 준비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시간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또 이번 첫 번째 코너 국내 증시 브리핑도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장 정말 최악의 하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ISM 제조업 지수에 이은 고용 보고서까지 침체 우려 심화시키면서 8.7% 하락한 2,44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비농가 취업자 수 하락 및 실업률 상승, AI 이익 우려까지 겹치면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고용 보고서에도 경제 침체 우려가 반영됐고 샴의 법칙 역시 성립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축소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비디아 블랙웰이 결함으로 인해서 양산 연기 및 미국 법무부 반독점 및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소식에 AI 이익 우려 심화되면서 반도체 업종 투심 약화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3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주식시장 연동과 아시아 주식시장 동반 약세 추세 보여줬고요. 외국인 자금은 대거 이탈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현선물 대규모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전에만 현물 8,500억 원, 선물 9,500계약 넘는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축소에 코스피 52주 신저가 종목이 260개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AI 이익 우려 지속되면서 엔비디아까지 투심 약화를 야기시켰는데요.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낙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시장 지수 역시 장중에 7% 넘게 빠지면서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우려 반전 이벤트로 고용 보고서를 조금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우려 심화 이벤트로 기결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 ISM 서비스업 PMI 발표도 있었죠. 더불어서 이후에는 잭슨홀 미팅까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변동성 지속되는 장세 이어지겠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1% 하락한 691포인트로 공포 심리 이어지면서 개인 매도세 출회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4% 이상의 하락세 보여준 겁니다. 투자 심리 위축에 전업종 하락하면서 반도체, 화장품 등 주도주 중심의 큰 낙폭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는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LB 그룹주도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닙 관련 연구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석유는 어쨌든 이란의 보복 전망에 중동 전운 고조 우려하면서 상승 조금 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북한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최전방 배치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와 미국 경제 침체 우려 공존하면서 장중 등락을 지속하며 1.1원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국내 증시 좀 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수미 씨?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했습니다. 연일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6%, 나스닥은 무려 3.4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 역시 3% 하락하면서 5,186.33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 증가, 그리고 또 예상치보다 크게 나온 미국의 비농업 지수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 개장 때 나스닥 선물지수가 무려 6%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무려 12.4% 하락했고 대만의 가권 지수도 어제 8.35% 강하게 하락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까지도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나왔던 이 미국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에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예상치가 56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55가 나왔는데요. 11시에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였다면 어제는 비제조업이었는데요. 이날 나오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예상치가 51.4%였는데 예상치에 딱 맞는 51.4가 나와줬습니다. 이 지표들 또한 50 이상이 나오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 나오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어제 51.4는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제 나온 PMI 지수가 지난주의 PMI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상치 56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50이 넘는 55가 나와주었고요. 또 비제조업 지수는 예상치에 딱 맞는 51.4가 나와줬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조금 줄어들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 장세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어제 나스닥 선물지수가 6% 넘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오늘 정규장에서 나스닥 지수는 3.43%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일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가 나스닥 선물 6% 하락을 그대로 선반영하면서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죠. 오늘은 어제 강하게 하락했던 코스피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회복하기를 바라주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마감 시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소 힘들었던 모습들인데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까지 알아봤다면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핫이슈들까지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주원 씨가 첫 번째 핫이슈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도 정말 꼭 이야기해봐야 할 법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미 씨 혹시 어디 아픈 곳 없으시죠? 어깨 이런 데가 좀 아픈 것 같긴 아, 한데 그런 거 말고. 네. 네, 뭐, 없는 것 같아요. 아, 어깨 말고는 다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요.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시장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경험을 저희가 이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터지기 전에 한번 같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으로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장 제 주변만 봐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투자자들은 한껏 날을 세우고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경제적 활동이 제한이 굉장히 심했을 때 여행, 외식, 엔터테인 사업들은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산업들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일수록 안정성이 높고 대형 기업들이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러한 영향이 이미 우리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이 백신과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로는 수젠텍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수젠텍과 함께 우리 휴마시스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훈풍과 함께 더불어서 백신 기업인 셀리드도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니만큼 100일에 수족구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감염증에 대한 진단 키트와 감기약의 판매량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매출 상승이 정말 이 기업들의 실적에까지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까지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까지 우리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에서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하는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투자자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이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에 앞으로 미칠 영향 같은 것들도 공부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우리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투자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감당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신중한 판단과 전략은 물론이고요. 내가 투자할 기업이 지금 상황 말고 이런 상황 환경적인 요인 말고도 어떠한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핫이슈 알아봤고요.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핫이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핫이슈 바로 티맵프 사태입니다. 오늘의 핫이슈가 티맵프 사태인 이유, 바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기업 회생 결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핫이슈에서 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인해 이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고 밝혀졌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접수는 약 13만 건, 금액으로는 5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 소비자 구제를 우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원은 7월 30일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산 보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8월 1일부터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1순위로 두고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금감원은 큐텐테크놀로지 본사에 현장 검사반을 파견해서 피지사의 신속한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편 이 피지사의 상황은 어떨지 다음으로 볼 텐데요.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카드사, 피지사, 그리고 티몬, 입점업체 이 순을 거쳐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환불은 이 역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티몬과 위메프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피지사가 모든 환불 처리를 떠안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감원은 피지사들이 일부 손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봤지만 피지사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낮아졌고 피지사들이 금액을 모두 떠안아야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피지사에 대한 줄도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TMF 사태 그리고 피해자 구제 방법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이 피해 규모가 없어지는 데에는 정말 불안정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TMF 사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인베스트이너에서도 이 내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죠. 우리 주원 씨와 저의 핫이슈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들 가져보고 싶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원 씨가 알차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수민 씨, 네. 이 시간 항상 제일 좋아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기다려져요. 네, 수민 씨가 좋아하는 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들과 지식들도 가져가는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 인플레이션과 이 지폐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폐의 역사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시절 황제들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전의 금속 함량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동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었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조절하거나 이 돈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개념 자체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넛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넛지 이론이 행동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관한 건데요. 이 이론이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넛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넛지죠. 이 팔꿈치로 살짝 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에서 건강한 음식을 먼저 배치하면 학생들이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 넛지 이론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지는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많은 정책과 마케팅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러면 이번에도 수민 씨에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민 씨,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본소득 실험이요? 네, 모르죠? 오늘, 네, 여기서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기본소득이란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죠. 최근 몇 년간 여러 나라의 도시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천여 명의 실업자들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면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곤 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삶의 질, 경제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기본소득을 받은 참가자들은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자발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이 기본소득 제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많은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어, 제가 입이 닳도록 소개해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가 지난 인베스트이너에서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생경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 성장의 둔화죠.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이것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1970년대 초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이는 이론과는 다른 복합적인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게 됐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됐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우리 경제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는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제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행동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까지도 가져가니까 이런 부분 흥미로우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얘기 너무 재밌고 한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들으셨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유튜브 공간도 마련해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미 씨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또 저희한테 궁금하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소통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해답이 여기 팍스탁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 있죠, 주원 씨.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일 소개해드리는 이 하단에 내려가고 있는 QR 활용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공략주부터 이슈까지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수익화 시켜보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2부에서 또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힘찬 오전 시간 열어주고 있는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수민이입니다. 수민이가 뭐지? 자기소개하려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수민이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 스마트 시티가 뭔지,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마트 시티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스마트 시티가 정보통신 기술이죠. ICT를 이용해서 도시의 운영과 관리를 최적화하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첨단 기술을 이 도시에 적용을 시켜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 생활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시티가 교통 체증도 줄여주고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를 해주고 공공 안전까지도 강화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이 가장 먼저 소개할 기능이 바로 사물 인터넷, 이 IoT입니다. 이 IoT가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 덕분에 다양한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기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도시의 운영 또한 더욱 스마트하게 이뤄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가로등은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교통 신호등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최적의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인데요. 먼저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도시 곳곳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도시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주고요.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체증을 줄이고 또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해주고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I가 교통체증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면 실시간으로 교통 신호가 조정되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요한 기술, 바로 5G 통신인데요. 이 5G가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데요. 이 5G 덕분에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안전하게 운행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원격 의료 서비스까지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초고속 5G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5G가 스마트 시티의 모든 기기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 퀴즈, 드디어 퀴즈가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스마트 시티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이 뭐가 떠오르시는지 우리 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스마트 시티라는 이 주제 자체가 저를 진짜 자극하기에 딱 좋은 주제였습니다. 제가 어쨌든 창의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네. 상상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뭐 미래 도시라고 하면은 뭐 나르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 오히려 저희가 상상 못했던 것들은 발전을 하고 나르는 자동차는 아직이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I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G, 뭐 빅데이터를 바로바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네,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들이 가장 이 스마트 시티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거의 모두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 하나만 맞춰주셔도 정답입니다 외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요목조목 찝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원 씨 말대로 나르는 자동차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스마트 시티에 도입된 주요 기술들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AI가 교통 체증까지 완화해주는 세상이 왔는데 곧 나르는 자동차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주원 씨가 말씀해주신 이 이동통신 기술부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5G 통신까지 이 정답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세종시, 이 세종 스마트시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세종시가 IoT, AI,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교통과 에너지, 환경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세종시에 적용이 됐는데요. 이 세종시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쓰레기 양을 자율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적시에 수거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되고 있고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공기질 개선에까지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도 알아볼 텐데요. 이 미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콜럼버스 스마트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을 할 텐데 이 프로젝트가 교통 문제 해결을 목표로 자율주행 셔틀, 그리고 스마트 교통신호, 전기차 충전소까지 설치를 하면서 교통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적용이 계속되면서 환경 오염까지도 줄였고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교통 체증까지도 줄여졌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줄어들고 안전한 이동까지도 지원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이 스마트 시티,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가 교통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과 안전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게 되면 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교통체증도 해소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면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커튼을 걷어주는 스마트 홈들을 계속 봤었는데 스마트 시티, 이렇게 자동화된 도시가 있다는 게 새삼 놀라운데요. 이 스마트 시티가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여를 하냐? 스마트 CCTV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스마트 CCTV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범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가 있고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들, 어떻게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이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신생 기술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원 씨에게 이 2번 문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많이 욕심이 나는 기술이긴 합니다. 저도 운전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에는 자신이 없어서 자율주행과 함께라면 좀 자신감을 갖고 도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율주행이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 자체를 줄여준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 또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도로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좀 공해의 문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또 자율주행이니까 네. 도시 문제? 좀 시간적인 해결을 해주려나요? 뭐 시간적인 해결. 네, 좀 저희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해서 시간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해 봅니다. 역시 주원 씨 접근이 정말 좋아요. 네. 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여주는 건 물론이고요. 네.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조정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관식이라서 우리 주원 씨가 잘 대답해줄까 걱정을 해봤는데 정말 걱정이 무색하게 아주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모습이었고요.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교통 상황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교통의 흐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이 신호 때문에 정말 답답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체증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바로 스마트 시티의 미래 전망인데요. 이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도입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으니 우리 도시도 빨리 스마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스마트 시티가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분석도 AI와 함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운영과 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시티가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 시티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협력까지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 스마트 시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도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시티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고요. 공공시설에 문제가 있다 하면 실시간으로 신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여들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에 반영되게 되면 더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스마트 시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시민 참여들이 도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시티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비용적이고 시간적인 과제가 많이 듭니다. 이 AI부터 인공지능, 정말 가격이 높은 서비스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도시 전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비용적이고 시간적인 과제들이 정말 큰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 시티의 구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면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들도 도전 과제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도 해주고 보안 설치도 해주고 방화벽도 업데이트하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 시티도 스마트인 만큼 계속되는 업데이트와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까요? 이 스마트 시티 구현되는 데는 AI나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 서비스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스마트 시티 구현에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할까요? 네, 우리 삶에게 완전히 와닿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수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이게 얼마만큼 보호될 수 있는가도 또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답 O였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마지막 문제까지 명쾌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가 오히려 이 스마트 시티 분야입니다. 이 시민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도시 운영에도 참여가 되고요. 이런 데이터가 도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데이터 공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까지도 우리 스마트 시티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다. 이 부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정말 재미있는 주제인 게 이 AI가 정말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수민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부터 스마트폰, 계속되는 이 서비스 업종에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드렸던 이 스마트 시티는 이 AI와 인공지능 그리고 5G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도시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는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가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주원 씨가 퀴즈를 정말 열심히 풀어주신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미있게 학습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스마트 시티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가 보여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면 저희 인베스테이너는 더욱더 재미있는 경제 세상을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인베스테이너 저 수민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뒤에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한 알찬 퀴즈 타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주원 씨 퀴즈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뒤에서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잊지 말고 이 시청자분들도 문제 맞추시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주원 씨의 퀴즈 타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서hin볼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요즘 다시 대두가 되고 재확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다시금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미 한번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것을 경험해봤고 또 재확산이 되면 어떤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코로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되고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행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별히 이 코로나, 폐렴 증상을 동반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수민 씨 혹시 코로나 걸린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번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네. 3번이나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요? 정말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증상이 어땠나요? 제가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목도 너무 아프고 열이 엄청 많이 나고 네. 또 오한이 온다고 하나요? 네. 마비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걸렸는데 그때 폐렴은 물론이고 우리 수민 씨가 말한 것처럼 몸살, 오한, 모든 증상이 다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확산이 되어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알고 넘어가자. 알고 아는 만큼 이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 경제 시장에서 코로나로 한번 승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이 된다. OX 퀴즈인데요. 한번 수민 씨가 맞춰보도록 할까요? 뭔가 뉴스에서 그 당시에 동물도 감염됐다 이런 헤드라인을 봤던 것 같아서 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되는 코로나, 실제로 동물은 언제 걸렸는지 저는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발생 후에 4개월 만에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력이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알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품들이 잘 팔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이 마스크와 이건 뭐죠? 손소독제. 이게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면서 마스크 기업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떡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시나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시키자라고 요구를 했고 다른 학회에서도 이를 동의하면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 단계로 올라선 2월에 이스라엘, 바레인, 홍콩 등의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다시금 한번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한국이 심각해진 거다라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갑자기 한국과 중국발 내국인을 사실상 입국 금지시키면서 한국도 동일하게 입국 제한을 하는 등 이 3국의 대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2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은 결국 무고한 개신교, 천주교의 감정까지도 확산시킵니다. 그러면서 음모론, 갖은 혐오와 종교의 감정들이 깃들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는 심화되고 국민들의 경각심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도 들어오게 되고요.
국가적인 차원의 제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을 겪고도 잘 수습하고 있었던 우리 한국을 보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죠. 그 전염력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우리 한국이었는데요. 이 서구권에서 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이 글자만 보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왔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국가들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방역 대책에 소극적인 반응을 하고는 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고 오히려 이 선진국들이 뭐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선진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회의감까지 초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충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역병에 대처할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한 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엄청난 결집력이 열매를 맺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지는 뭐 기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열심히 실현했고 그거에 대한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국민들이 잘 견디고 견뎌 2024년인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다시금 한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유행하면 당연히 이 진단 키트와 또 뭐가 유행을 하겠죠? 백신주가 또 다시 부상을 하겠죠. 100% 그렇다는 없겠지만 이미 이 관련주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 지금 진단 키트주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이게 호재로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바로 휴마시스가 있겠습니다. 휴마시스 역시 진단 키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영향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랩지노믹스는 원숭이 두창도 관련주로 꼽히면서 테마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젠입니다. 시젠은 지난 1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ADLM 2024 참가해서 주력 제품과 시스템을 소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하나의 검사체로 종합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PCR 검사 솔루션을 제공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하이 멀티테이너 플레이를 실시간 PCR 진단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기술력으로 보나 매출로 보나 앞으로 이 기업은 코로나가 정말 재확산된다라고 하면 이 중에 가장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숲을 봤다면 한번 어떤 산업을 봐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잘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두될 것을 보면 어쨌든 텔레커뮤니케이션 요것도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장도 보고 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잘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투자의 시각을 조금은 키워보시는 것도 좀 투자자의 덕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손을 잘 씻고 손으로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또 좀 수혜가 될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그랬듯이 코로나가 다시 대두가 된다면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보는 시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 씨 이 시간 지나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또 코로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코로나에 3번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로나의 피해를 정말 많이 본 사람이었는데 네. 오늘 주원 씨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코로나의 수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수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제가 아는 거라고는 스폰지밥의 비키니 시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네. 스마트 시티까지 알게 되고 정말 유익한 시간 서로 공유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내일도 또 유익한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베스테이너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